12월 1일 날 피청구인이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김영현에게 손차 지시를 해서 사령관들에 대한 지시가 이루어진 부분 관련된 부분입니다. 갑 제29호증의 1 김영현 피의자 신문 조서 중에 하이라이트된 부분 보시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지침을 주면서 국회와 선관위에 중점적으로 병력을 투입하고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해서 시설을 확보하고 체크하라고 지시한 부분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같은 김영현 피신 중에 갑 29호증의 4부분입니다. 피청구인이 12월 1일 날 비상계엄에 필요한 문건 및 필요 병력을 물어보았고 수방사 특전사 투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계엄 준비를 지시했다는 부분이 다음 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갑 49호증의 1 곽종근 피의자 신문 조서 부분입니다. 곽종근은 12월 1일경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온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장소를 얘기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갑 29호증의 27 문상호에 대한 2회 진술 조서 진술 내용입니다. 말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312조 제4항은 수사기관이 피청구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조서가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되었더라도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에 의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형사 절차에서 엄격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것은 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조서들의 진술 내용은 증거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한다면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2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증거조사 채택한 것은 그 서류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택한 것이지 진술 내용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진술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조사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29호증의 27 문상호 진술 조서입니다. 2024년 12월 1일 노상원 만났을 때 노상원부터 계엄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이 있고요. 다음 장입니다. 2024년 10월 14일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노상원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했다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10월 하순 노상원으로부터 일 잘하는 인원을 추려보라는 지시를 받고 김봉규, 정성욱에게 정보사 특수요원 명단 준비하라고 지시를 하달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노상원이 부정선거 여론조작 얘기하면서 야구방망이 등 도구 준비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다음 29호증의 25 여인영에 대한 진술조서 2회 중에 인용 부분입니다. 14명을 특정해서
체포하라는 지시는 계엄 선포 직후 김영현으로부터 들은 것이나 대통령이 평소 비상조치를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 다음 장에는 국방부 장관 공고안에서 김영현이 자신에게 조만간 대통령이 계엄 결정하실 것이다. 국회 통제하고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낼 것이다. 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7호증의 1, 2025년 1월 14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 회의록 관련 부분입니다. 곽종근이 진술한 부분입니다. 2024년 10월 1일 대통령 관저에서 김용현, 여인영, 이진우 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고령 준비, 그리고 기재부 문건 등 관련한 부분입니다. 갑자 58호증의 1, 2025년 2월 6일자 국회 국정조사 특위 회의록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최상목 권한대행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회의에 대해서 그 회의에서 피청구인이 자신에게 준 문건, 우리 기록에도 증거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에 관해서 지난 1월 23일 이 심판정에서 국방부 장관 김영현이 비상경제 조치를 하기 위한 기구를 편성하기 위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넣었다. 대통령께서 평소에도 대수비 회의에서나 장관들에게 재정경제명령 등 여러 비상조치를 말한 적이 있다. 이렇게 증언한 것에 대해서 최상목 자신은 김영현 증언과 달리 평소 회의에서 피청구인이 재정경제명령 등 비상조치를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호증의 1, 김영현 피의자 신문조서 1회, 3회 29호증의 1, 3 부분입니다. 김영현이 자신이 작성해서 보고한 포고령 초안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직접 검토하고 그중에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였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12월 1일 피청구인에게 포고령 담화문 공고문을 보고했고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해서 보완 지시를 하였고 그게 그 다음 날 12월 2일 날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29호증의 24,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건네준 문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망의 세 번째 항에 보시면 피청구인은 이 비상계엄의 기회를 이용해서 국회를 사실상 해산하고 이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청구인과 김영현은 이런 문건을 기재부 장관 외에도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도 교부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7호증 중에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 당시에 포고령 10호 문건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김영현이 이 심판정에 나와서 증언한 내용 중에 이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 당시에 포고령 10호와 피고령 10호를 많이 참조를 해서 이 사건 포고령 초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모든 일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비롯해서 이 사건 포고령이 80년 5월 포고령을 본뜬 쌍둥이 같은 포고령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갑 35호증입니다. 이게 2017년 계엄 문건인데요. 이 계엄 문건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중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포고령도 같은 취지에서 제1항에 국회 활동을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갑 68호증 서울고등법원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한 내란죄 판결입니다. 이 80년 5월 17일 신군부 내란 당시에
비상계엄 확대 조치 후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그때 5월 20일로 개회가 예정되어 있던 임시국회 개회를 불가능하게 하고 이후 80년 10월 27일 5공화국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사실상 국회가 해산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로 이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기재부 장관 문건하고 비교해 보면 피청구인도 국회를 대체하는 국가비상입법기구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계엄 당일날 7시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 관련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제 45호증의 10은 조지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여기 내용에 12월 3일 당일날 7시에서 7시 30분경 사이에 안가에서 피청구인 김용현, 김봉식을 만났고 피청구인이 종북 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러우니 오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라는 말과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내용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용현으로부터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MBC 등 시간대와 10여 곳이 넘는 기관들 이름이 기재된 A4 용지 한 장을 건네받았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봉식 3회 피의자 신문조서 갑 29호증의 23회입니다. 피청구인으로부터 비상계엄을 해야겠다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고 다음 장에 김용현이 그 자리에서 자신과 조지호에게 A4 용지를 건넸다. 숫자로 3, 4개 항으로 나누어서 적혀 있었는데 2200 국회 이런 문구가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하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실체적 하자 부분은 갑제 36호증의 2 이상민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보시겠습니다. 계엄 사유에 대해서 계엄 상황이 아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한 40년 만에 있는 건데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이 관련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 사유가 없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갑 47호증 행정안전부 1월 23일자 사실조회 회신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개최된 회의의 경우 여타 국무회의와 달리 행안부가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관도 미참석했고 각 국무위원에게 부서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다음 장에 행안부에서 대통령실에 요청했으나 안건 내용 및 발언 요지를 받지 못해서 회의록을 작성할 수도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2025년 2월 6일자 국회 국정조사특위 회의록 중에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덕수 총리가 증언을 했는데요. 이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된 회의는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아서 정식 국무회의라 보기 어렵다. 그러면 꼭 그리고 다음 장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같은 날 출석을 해서 피청구인이 국무회의 의안이라고 주장하는 김용현 증언도 그렇게 얘기했던 계엄 선포문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심의가 이루어지거나 안건이 올라온 적도 없으며 자신은 이날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진술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개최 이날 회의에서 포고문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갑 36호증의 1 한덕수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 의지가 확고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고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그럼 그렇게 한번 모아보세요라고 대답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고 개의 종료선언 등의 절차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장입니다. 간사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었다. 회의록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호증의 12, 36호증의 6, 조규홍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입니다. 자신이 들어오고 나서 2, 3분 후에 피청구인이 나갔다. 그리고 국무회의인 줄도 모르고 갔고 현재도 그 회의가 국무회의인지 장담할 수 없다. 안건에 대해서도 몰랐고 출력물 또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29호증의 15는 그리고 36호증의 5는 송미령 진술조서입니다. 자료 같은 것은 없었다. 그리고 계엄 선포문 포고령 받아본 적 없고 개회선이나 안건 설명도 없었다. 통상의 국무회의 절차인 안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안건 설명도 없고 내용도 끝도 없는 단순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호증의 20, 36호증의 3 최상목 진술조서입니다. 그 당시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갖춘 것도 없어서 그곳에 모여있는 상황이 국무회의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고 다음 장입니다. 지금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9호증의 21은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호에 대한 진술조서입니다. 5층 회의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호증의 22, 36호증의 4 조태열 진술조서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앉자마자 대통령이 A4지 하나 건네주면서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36호증의 2 이상민 피의자 신문조서 행안부 의정관 참석하지 않았고 개회선언 안건 설명 제안 이유 설명 없었다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계엄 사령관 임명에 관한 심의도 없었고 접견실에 있던 직원에게 메모 요청했지만 발언 요지를 모르겠다고 해서 아는 만큼만 메모하라고 자신이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36호증의 7, 38호증의 1은 오영주 진술조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고 심의 과정도 없었으며 절차적 형식적으로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 당시 국무회의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계엄 선포한 계엄 사령관 임명에 관한 심의 없었고 행안부 의정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36호증의 8 박성재 진술조서입니다. 미리 안건 상정한 바 없고 국무회의 전제로 간 것도 아니다. 시작도 끝도 없던 회의였는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29호증의 18 조태용 진술조서입니다. 김용현이 비상계엄 건의하는 것 보지 못했고 국무위원들에게 안건 나눠주는 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고요. 다음 장 계엄 선포문이나 포고령 받아본 적 없고 계엄 사령관 임명권에 대해서 누구로 임명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 29호증의 29입니다. 국회 사무처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실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갑 38호증의 7은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김용현은 이 문건이 국무회의 심의 자료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일부 국무위원만 보았다고 할 뿐 심의 자료로 전 국무위원에게 배포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이 문건을 가지고 심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문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무위원회 부서를 거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에 공고하는 문건이라는 점에서 심의 자료가 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다음 포고령 다시 위원 관련해서 37호증의 2 회의록입니다. 이날 2025년 1월 15일자 회의록인데요. 이날 소방청장 허석권이 증인으로 나와서 계엄 당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경찰이 한겨레 경향 MBC 뉴스공장 JTBC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할 때 소방청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다음 갑 38호증의 2 여인영 진술조서입니다. 여인영은 김용현이 계엄 선포 전에도 평소에 계엄 선포되면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체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